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미국 매체, 주로 미국 매체인데요. 에서 전하고 있는 한국 관련 뉴스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의 경우는 그냥 한국의 뭐 스트레이트 뉴스라기보다는 어, 늘 한국의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던 한국에 살고 계시던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한국 뉴스들 가운데서 한국 밖의 매체는 어떤 뉴스를 어떤 형태로 보도를 할까? 이런 그 시각, 그들의 그 한국 밖에서 보는 관심, 그리고 하나의 그 관심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관한 뉴스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간단히 어, 그저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이번 주까지 합쳐서 1월 들어서 2022년 올해에 한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6번의 미사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탄도 미사일도 있고 뭐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기를 하나는 계속 북한은 이 개발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해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고 더 그 정밀한 무기를 만드는 그 같은 기본적인 목표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그밖에 여러 국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 이슈를 가능하면은 말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급하게 딱 그 붙잡고 싶어 하는 이슈는 아니죠. 그런 미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풀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우리 좀 봐라 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스파이더스 테일이라고 해서 거미의 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미를 이렇게 보면은 거미 끝에 그 거미줄 있고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그 꼬리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도톰하기도 하고 그다지 길지는 않은데 뭔가 방어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 그 테일로 딱딱해 보이는 그 테일로 전반적인 그 거미의 그 보드라운보다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한다. 이러한 것이 미사일 개발의 북한의 목적, 또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다. 이 스파이더스 테일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은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 북한 정책은 현재의 문재인 그 대통령, 문재인 행정부가 원하는 그 같은 정책은 아니고요. 한국은 이제 중국과 관계를 생각할 때도 북한 문제까지도 집어넣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제 미국이야 또 중국 따로 하고 북한 따로 하고 한국 따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대북 정책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과 일본의 그 주일 대사, 주중 대사를 아주 그 중요한 인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그 주 컬럼비아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 씨를 내정을 했다 해서 한국에서는 뭐 그동안 중요한 우방국이면 왜 우리를 대사 선정을 하지 않느냐 하고 모욕감조차 느꼈다고 하는데 딱 이분이 내정됐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오바마 시대에 북한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 유엔에서 책임지고 협상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대사 자리는 뭐 그냥 뭔가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럭저럭한 자리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직업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무슨 뭐 지금은 컬럼비아지만 컬럼비아 대사하기를 직전에 필리핀 대사를 했고 그 자리를 지금 성킴 전 주한 대사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 대사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한국말도 하고 또 그 주한미 대사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립 골드버그가 오바마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그 같은 그 책임자의 일을 했지만 어쨌든 뭐 남미의 여러 나라 뭐 칠레 대사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바로 콜롬비아 대사 하기 전에는 쿠바 대사 대행도 했고 또 이름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대사도 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무부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의해서 한 것이지 무슨 북한 통이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대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한국말을 통달을 해서 그래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시절에 대북 제재를 할 때 책임자였다. 하지만 직업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길게 임기를 해봐야 2번, 미국에서 8년이잖아요. 직업 외교관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통령의 당은 바뀌어도 그분들은 외교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필립 골드버그 지금 현재의 콜롬비아 대사도 뭐 칠레 대사부터 필리핀 대사, 쿠바 대사 대행 등등을 이어올 때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했었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쿠바 대사 대행을 하다가 이번에 콜롬비아 대사가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콜롬비아 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이든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가만히 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연관해서 그 박상학 씨라고 뭐 이분은 굉장히 그 북한에 말하자면 전단지도 뿌리고 여러 가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었는데 이분이 대북 전단 그 살포한 그 혐의에 대해서 무슨 재판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정 기간을 두고 있었고 결국은 이런 남북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 혐의 왜냐하면 이분이 전단지를 뭐 강원도 그 일대에서 2번 뿌리고 했었을 때가 이 같은 법이 발효되기 전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전단 살포로 인해서 거기에 막 달러도 집어넣고 뭐 김씨 일가에 대한 뭐 욕도 적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북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수 혐의 뭐 해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그 보도를 신중하게 자주 하고 있는 뉴욕타임스 같은 곳이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소를 하면서도 어떠한 전단 살포나 그 같은 일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위협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어느 행정부냐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니면 어떤 부분 눈 감고 가거나 어떤 부분은 오히려 뭐 장려한다던가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의 한국의 행정부는 북한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어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적대적인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자 했었던 약속 같은 것도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지금 전해진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2가지는 한국과 미국과의 좀 심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선거가 왜 미국에 영향을 미치나 이고 2번째는 테크놀로지 협력을 한국과 미국이 하는 것이 2나라 한미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립이다 하는 2가지의 오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 선거가 왜 미국에 영향을 미치나 이 오피니언은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정책 전문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빅터 차라고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부시 연구소 산하의 Human Freedom Initiative에서 일을 하고 있고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고요. 이 빅터 차 교수가 아들 부시 시절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내고 자문을 할 때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완전히 무슨 코리안 아메리칸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그 비난을 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차 교수는 아무리 한국의 그 진보 진영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쓰고 이러한 것들을 특히 그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에 있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지적하지 않는다 해서 막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뭐 생긴 게 한국 사람이고 한국 태생이니까 완전히 매국노처럼 뭐 매장당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사실은 각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학자로서 또 행정부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으로서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이런 시각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이 빅터 차 교수가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피니언 리더가 돼서 그의 말과 해설을 존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포린 팔러스에 실린 왜 한국 선거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한 기사와도 비슷하게 그러면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지? 라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그 결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또 미국도 너무 잘 알고 한국도 너무도 잘 아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막 멋부리려고 말을 더 심각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하는 것에서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 빅터 차 교수도 한국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내용도. 쉬운 게 사실은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기사나 어피니언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마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한국과 미국 또 한미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모두 알고 계시는 건데 그저 한번 3, 4분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외교 정책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 집권당과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선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 이슈가 있고 에너지, 기후변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쿼드라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도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연관돼 있고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득에 어느 게 더 좋을까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빅터 차 교수가 지적하기를 진보와 보수의 가장 아주 또렷한 흑과 백의 이런 흑과 백의 차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정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돼서 과연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얼마나 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국방장관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고 나와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안 한다 하고 중단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조건을 갖췄나 하는 것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을 가르는 미국의 가치, 미국이라는 국가의 생존 여기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을 한 것이고요. 한국이 공산화되는 건 못 보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도 북한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분명히 백전백승할 기회가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주기를 북한은 원한다는 거죠.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한국은 이제 후쿠시마 그 사태 이후에 굉장히, 특히 이제 지금 현 정부는 뭐 핵에너지에 대해서 그다지 그 지질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줄이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한국이 핵에너지 주요 국가였다고도 상기를 시켜줍니다. 빅터 차디우스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뭐 중요한 그 핵발전소 지어주고 원자로 지어주고 하는 것 한국 정부가 했었잖아요. 문재인 그 정부 그 이전에.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은 그 국제 민간 핵 에너지 마켓이 그 기준이라든가 안전, 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 아직 그런 기술이 많이 못 미치는 나라에 뭐 원자로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한국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이 원자로 문제는 미국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관계를 끊으면서 벌을 준다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다 쓰지 않게 될 경우, 그 경우에 우리도 그 핵연료를 또다시 안전하게 써야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3주일 연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그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조금 가까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중국이 넘버원 무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을 멀리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다면 중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하고, 물론 미국과의 관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미국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일부 부부 분야, 일부 그룹에서는 반미 감정이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반미 감정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얘기하면서 꼭 본인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돈은 또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또 본인의 자녀들은 꼭 또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반미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반일 열심히 하면서 또 꼭 일본 거 좋아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반일이에요. 본인들 가족들은 또 일본과 연관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그냥 빼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한국이 나의 조국이긴 하지만 조금 떨어진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대한 입장은 뭐 한국이 너무나 지금 여당과 야당 사이에 분명한 것이고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그 미국처럼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지 않은 것도 미국에서는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중국에 밑보이면 무슨 뭐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뭔가 일을 해줘야지만 문제가 풀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쿼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쿼드입니다.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또 무슨 뭐가 있죠?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쪽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또 코비드를 지내면서 우리가 공급망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쿼드에 한국도 가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세계 공급망에서 반도체 너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전자 배터리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또 의료품 등등 이런 중요한 국가가 바깥에서 있으면 아시아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데 한국은 어드밴스드 된 국가고 디벨롭드 된 국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국가가 바깥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차선 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라든가 기후 변화 모든 것들이 다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쫙 견제하면서 이 미국이 다른 세 나라와 함께 하는데 한국도 참여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왜 한국 선거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나 하는 포린 팔러스에 실린 빅터 차 교수의 기고문을 전해드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양당 또 양쪽 당에서 나온 어느 대통령이건 차기 대통령은 다 미국과 할 일이 있다. 또 미국과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했었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또 약속을 해놨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되는가 하고 열심히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되든지 일은 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주한 미 대사도 그렇고 또 새로운 차기 대통령이 탄생을 하더라도 5월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왜 테크놀로지 협력이 한국과 미국과의 테크놀로지 협력입니다. 이 두 나라 관계를 재정립하는가. 디플로메이시라는 역시 외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디플로메트에 지금 현재 한국경제연구소 KEI로 많이 불리고 있죠.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곳의 국장인 트로이 스탄가론 이분이 얘기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 분야 정도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테크놀로지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쟁이라는 것은 세계화도 다 연관이 되고 세계화 때문에 중국이 많은 나라에 많은 물건을 수출을 하고 또 아주 가난한 나라에는 돈도 지원하고 뭐 이런 여러 도움을 주면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경제 교류를 무역을 가장 많이 하던 국가를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2001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미국이 세계에 무역을 하는 국가의 80%와 그런 국가의 80%와 미국이 탑 무역 국가였습니다. 뭐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뭐 이런 형태로요. 뭐 미국과 뭐 영국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80%의 무역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이 미국이 넘버원 무역 거래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120개 국가, 한국, 일본 다 포함해서입니다.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의 제1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이 넘버원 파트너인 겁니다. 이제 이 가운데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무역은 이미 중국과 많이 하는 겁니다. 일본도 중국과 서로 감정이 그렇게 나쁘면서도 무역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실리이기 때문에 외교보다도 훨씬 더한 실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더 깊어지면서 어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데 재미를 톡톡히 봤죠. 미국의 제조업은 그 사이에 굉장히 약해졌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경제 대국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한국 회사가 400억 달러를 미국 회사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도 이제 두 번째 반도체 공장 미국에 세우고 있고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무슨 뭐 그 SK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중국을 더 많이 미국을 차고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한국과의 테크놀로지 교류, 반도체 특히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는 뭐 재생에너지, 배터리, 태양 뭐 등등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되고, 저희 집도 인터넷 그시 굉장히 낮거든요. 레벨이 낮은데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지금 5G를 넘어서 6G잖아요. 6G. 미국은 5G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많은 그 지역에서 대신에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에 있어서는 다른 뭐 몇몇 나라와 함께 리드를 합니다. 한국이 뭐 6G, 반도체 이런 것을 리드할 때. 그런데 서울은 미국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서울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상세계를 온라인에서 그것을 현실 세계처럼 체험을 하고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데는 인공지능 데이터가 무척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잘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테크놀로지 협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이미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건 사실입니다.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미국에서 지금 뭐 2025년 뭐 그 즈음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3개의 큰 그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는데 그 13개 공장 가운데서 11개가 그게 한국이 그 미국에 짓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뭐 반도체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런 거 여러 가지 미국이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거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같은 것. 그러니까 한국은 이 분야도 미국과 좀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해보고 또 다른 에너지 분야에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제 서로 많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갔는데 수소 그 대체 연료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국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미국의 기술이 필요한 게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2017년부터 일하는 인구는 이미 줄어들었고 2020년부터는 전체적인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출산율이 낮아서 집값도 너무 비싸고 교육비 너무 비싸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잖아요. 결혼들 늦어지고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 때는 일들을 눈물을 머금고 자동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인공지능,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세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인구가 줄어들면은 한국은 북한과 기술적으로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군사가 없으면 만약에 군사가 서로 대치하고 북한의 뭐 핵 목표도 상당 부분이 방어용이잖아요. 있으면 남이 안 치니까 힘으로 그런 형태로 군대가 강해야지 되고 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군대가 할 수 있는 나이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때는 미국에서 오바마 때부터 열심히 갈고 닦았던 군대의 어떤 테크놀로지화 가능하면 사람이 안 들어가거나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군대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등등을 통한 테크놀로지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연관이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는 한국의 인구의 줄어듦 그런 것으로 볼 때도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기술을 한국이 많이 받아가고 서로 같이 합작으로 연구를 해서 국방, 안보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군인이 뭐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의 그 국가로서는 국방 안보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경제가 더 위이고 어떤 때는 안보가 더 위일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각각의 분야는 다 동격으로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 하면 안보와 경제잖아요.
국민 건강 이렇게 해서 그 해결책이 이렇게 그 미국과 어떠한 서로 갖고 있는 좋은 기술을 교류하면서 한다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 무기를 자동화하는 데는 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고 한국은 이미 미국의 국방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한미 테크놀로지 협력도 역시 지난해 5월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협약이 그 됐었고요. 뭐 5G, 6G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백신도 그때 아주 중요한 그 회담 이슈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중국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테크니컬한 그런 변화, 인구 변화, 안보와 연관돼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미국을 아주 그 강하게 할 것이다. 물론 도전은 있죠. 여러 가지. 또 한국의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권도 바뀌고 어떤 땐 맞아서 박자가 맞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박자가 거의 잘 안 맞고 있어요. 정말 거의 완전한 엇박자. 이쪽에서 진보면 이쪽가 보수, 진보면 보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간 회사의 협조도 중요하죠.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를 한국과 공유하려면 한국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미국은 어떤 분야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됐던 또 미국 정부 차원이 됐던 한국 정부와 테크놀로지를 협력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테크코퍼레이션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하는 디플로맷의 어피니언이었습니다. 미국 그 경제연구소의 그 트로이 스탠가론 국장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삼성 하면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생긴 지도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특히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보도는 굿뉴스는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 막 크면 크기 전까지는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전혀 경쟁심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데 너무 어느 순간 거대하게 갑자기 확 커버리면 하고 쳐다보게 되죠.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브라이언 김 대표라고 해야지 되나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지난해에 몇 개월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됐었죠.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을 제쳐놓고 카카오가 너무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카카오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니까 계속 돈만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서버가 너무 많은 사람이 쓰니까 거기에 또 투자하고 빚지고 이분이 예전에 뭐 어떤 회사 다닐 때 그 네이버 이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하면서 돈을 번 게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잠깐 살았었고 뭐 중간에 몇 년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정말 게임 같은 것만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카카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돈도 거의 없고 막 이런 때 어느 순간 확 갑자기 모든 것이 터져서 굉장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블룸버그는 그랬던 이 카카오의 한국 몇 개월 최대 부자였었던 브라이언 김 씨가 자산도 뭐 미국 돈으로 134억 달러 정도에서 지난해 이제 네이버 최고였을 때죠. 거기서 지금 뭐 한 70억 달러 정도로 내려갔고 네이버도 뭐 주식값이 뭐 한 48% 정도 내려갔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탈세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가 합병을 할 때 이리저리 해서 큰 회사들이 이런 그 조사 수사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해서 8,860억 원을 탈세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브라이언 김 대표 본인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간부가 뭐 카카오가 회사가 많잖아요. 뭐 주식을 본인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팔면 안 되는데 판 것 해서 지난주에 세 사람이 간부가 사임을 했죠. 이 일이 있고 그리고는 기본적으로 너무 회사가 크니까 이제 독점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해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억만장자가
그 돈이 너무너무 빨리 사라졌다. 이 사람이 가족이 뭐 한 7명이 정말 작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서 가족 중에서 뭐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열은 대단하셨는데 원래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많은 자녀 가운데서 딱 이 브라이언 김 대표 한 사람만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자수성가를 한 그런 편인데 이게 너무 빨리 지금 내려갔다 하는 것을 블룸버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의 빠른 시간에 뭐 게임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무슨 뭐 카카오페이 코퍼레이션 이런 게 주식에 상장이 됐고 앞으로도 뭐 상장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성장은 빠른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맘앤팝스토어 위협한다고 택시 문제 다 기억나시죠? 뿐만이 아니라 꽃 배달 같은 거 이거 그럼 맘앤팝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회에 뭔가를 좀 환원하겠다.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책임을 뭐 통감한다. 뭐 통렬함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신고해서 생긴 그런 그 문제고요. 지주회사죠. 이 KQ 홀딩스가 다음과의 합병 과정에서 뭐 8천억 원대 탈세했다는 뭐 어카운트 같은 거 회계 조작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회계 조작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전에 기각됐던 케이스가 지금 다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이 브라이언 김 씨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와이프와 함께 그 워렌 버핏의 뭐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서약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카카오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한국 분들 그 소셜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블룸버그에서 뉴스를 보도를 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독점, 탈세 혐의, 그리고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죠. 그 CEO들 내부 CEO들의 어떠한 이득을 챙기기 위한 무슨 주식을 팔고 주식 매도하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역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 관련 뉴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는 The Gamer라는 그런 매체인데요. TheGamer.com이 보도를 했는데 왜 한국의 과학기술처가 7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크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을 한다는 건데 한국이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 그 선도국가, 세계 리더가 되겠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BTS 등등등의 한류 문화, K-팝, K-드라마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한국 K-팝, K-드라마, K-문화, 한류가 왜 이렇게 세계에 퍼지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의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해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공통적으로 늘 좀 그 다뤘었던 게 한국 정부에서 그 정부가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인 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적대시하던 일본의 문화, 망가도 풀고 하면서 직접 정부에서 무슨 겨울 소나타 같은 것을 일본 회사와 딜을 하고 많은 것을 무슨 지원을 하고 하는 것도 역시 K-드라마와 이 한국의 그 K-팝이 꽃피우는 원인이 됐다. 물론 거기에 K-드라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도 있고 또 독재 시대에 확 움츠리고 있다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확 그 창의력이 퍼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의 노력과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대적으로 통일되게 또 많은 돈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상현실, BTS는 전에도 했었잖아요. 전에도 콘서트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 한국이 정부가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 그 플랫폼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뭐 한 5번째 정도 메타버스 마켓
시장은 돼야지 된다. 주도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소비는 안 되죠. 인구가 너무 작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메타버스 회사가 뭐 한 220개 있다고 하고 전문가가 4만 명.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가상인가 현실인가 해서 실향민들에게는 내가 북한 나의 살던 고향 1950년대 이전까지를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음악 팬들은 내 옆에서 바로 무슨 뭐 걸그룹 가수, 보이그룹 가수 같은 사람이 연주를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매치해주는, 믹스 앤 매치해주는 그런 것. 아, 뭐 저런 게 필요할까 싶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의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네이버도 네이버 G라는 거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것에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한국이 이제는 조선에서 처음에는 노동력이었죠. 땀 흘리면서 중동의 모래밭에서 일하고 기침하면서 광산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하면서 뭔가 전쟁터에 그때는 정말 피의 대가죠. 베트남 전쟁에 나가고 돈 벌어오고 하는 거기에서 또 조선소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뭐 화장품, K-팝, K-드라마, K-드라마가 먼저였겠네요. K-팝보다는 원래 원조로 따지자면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인구가 작고 국가의 면적이 작아도 아이디어가 있고 의지가 있고 국가의 뒷받침과 개인의 재능, 창의력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 훌륭하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